안녕하세요.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서당인문학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7번째 키워드 학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학이라는 건 이제 배움인데요. 이 배움에 대해서는 뭐 할 이야기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많겠는데 어쨌든 이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논어의 첫 번째 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이 논어라는 책은 이제 공자의 사상과 언행을 담고 있는데 공자의 여러 말씀들 중에 500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있는 논어 가운데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제일 첫 번째 글, 이것은 이제 그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상징성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글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로도 특히 이 글이 이제 배움에 관한 본질을 이야기한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제 논어의 공자의 말씀을 표기를 할 때 다 자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. 자왈이라는 말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합니다.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논어의 구조를 인용을 할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통 번역을 했고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합니다. 저 자자는 공자의 고유명사가 아니고 당시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앞에 성씨들을 붙이게 되는 거죠. 공자라면 공선생님, 맹자 그러면 맹선생님, 장자 그러면 장선생님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공자의 이야기를 공자의 제자들이 수록을 하면서 자왈 이렇게 이제 쓴 거고요.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이 시습지 불역여로와 하는 구절이 나오고 그 다음이 유붕자 원방내 불역 낳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인부지이 불온이면 불역 군자호 이런 이제 구절들이 잇따라 나옵니다. 학이 시습지 불역여로와는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하는 번역이 가능하고 두 번째 구절은 벗이 먼 곳에서부터 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마지막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구절입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학이 시습지 불역여로 같은 경우에는 뭐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이제 귀에 익숙하게 이제 들었던 그런 구절들입니다. 그래서 저 구절은 다른 논어 구절들보다도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익혔던 구절인데 그런데 저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. 우선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하는 저 구절을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이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. 배우고 익히면 기쁘냐? 그러면 학생들이 거의가 다 대답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저 말이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성인들 뭐 40대, 50대, 60대 이런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이 말이 맞습니까? 그러면 또 끄덕끄덕 하십니다.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강의에 오신 건데요. 그래서 논어는 마흔에 읽어야 되는 건가? 뭐 시윤에 읽어야 되는 건가? 뭐 이제 그런 제목의 책들도 있지요. 그런데 이제 저 말이 사실이냐 하는 것을 따지면 학령기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동의하기 어려워합니다. 그러면 저게 무슨 말일까? 두 번째 말도 마찬가지인데요. 벗이 먼 곳에서부터 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하면 벗이 먼 곳에서부터 오면 같이 재밌게 시간을 보낼 테니까 즐겁겠지. 저 말은 다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 말이 진짜 단순히 그런 이야기일 것인가 하는 겁니다. 단순히 벗이 찾아오니까 즐겁다. 그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겠습니까?
또 공자의 500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글로 꼽을 만한 그런 내용이겠는가 그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한문 선생님께서 저 구절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.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말입니다. 이 구절을 딱 읽고 난 다음에 너희 같은 애들을 친구가 아니면 누가 찾아오겠냐. 그러니까 너희들 찾아올 사람은 친구밖에 없다. 그러니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.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, 저 얘기가. 그럼 정말 그게 그런 얘기일까 하는 겁니다. 세 번째,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않겠는가. 저 말도 알쏭달쏭한 그런 말입니다. 자, 이 말은 이제 그 문자 그대로,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해서는 사실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이 논어라는 책이 쓰인 지가 한 2400년, 500년, 400~500년 이렇게 됩니다. 이 왼쪽에 보시는 이것이 적어도 2000년 이상 된 주간이고 이게 이제 평양의 북한의 평양 지역에서 이제 발굴이 됐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그 사진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약 2000년쯤 전에 이제 논어의 주간이 발굴이 된 건데요.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는 다 당연히 동양의 모든 고전들은 이렇게 대 쪽에 쓰여져 있었고 혹은 비단에 쓰여져 있었고 그랬습니다. 왜 그랬느냐 그러면 종이가 발명이 된 것이 중국 한나라 때 채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명이 됐다고 이제 전해지니까 적어도 한 2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근데 공자는 그 이전 한 500~600년 종이가 발명되기 500~600년 전의 인물이죠.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종이가 없을 때 공자의 말씀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기록을 한 겁니다. 그럴 때 이제 저런 데다가 기록을 했을 거라는 거죠. 이런 주간에다가. 그래서 이제 이 주간이라는 게 뭐 이런 식인데 이게 이제 대나무로 할 수도 있고 나무로도 나무를 이렇게 얇게 켜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책이라고 쓰는 이 글자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. 책이라는 글자가 이제 원래 모습이 이런 거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바뀐 건데 이게 주간의 모습을 본뜬 글자고 우리가 이제 책을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편이라고 하는 몇 편, 한 편, 두 편 이런 거 할 때 편자도 여기에 요 책이 들어가고요. 그것을 실로 엮었다 하는 편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주간, 목간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책을 한 권, 두 권 할 때 그 권자는 말다라는 뜻인데 그게 이게 이제 주간을 보관할 때 이렇게 말아 나온 한 덩어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마 논어도 당연히 제자들이 논어를 편찬을 했을 때 주간에 써서 이제 편찬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저 주간이라는 게 대나무를 가져다가 우리들이 뭔가를 기록할 수 있는 형태로 손질을 하려면 수공이 엄청 들어가겠죠. 근데 그렇게 많은 수공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글자를 못 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흔하게 종이를 가져다 쓰는 것처럼 그 널찍한 그 하얀 종이를 몇 글자 써놓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구겨서 버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니고 저 주간 하나에 주간 하나를 소중하게 이제 다루어서 거기에 이제 뭔가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저 주간을 무한정 이제 가져다가 쓸 수가 없었을 테니까 이제 대단히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압축적으로 기록을 했어야 했을 거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핵심을 간추려서 그 말을 몇 글자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. 그러니까 이제 논어도 그렇게 쓰였을 것이라면 논어라는 책 그리고 논어를 포함한 그 시대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책들은 전부 쉽게 얘기하면 압축 파일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압축 파일이라는 건 적은 그 용량의 많은 내용을 보관을 하기에는 좋죠. 근데
이제 그걸 실제 사용을 하려면 그대로는 사용이 안 되고 압축을 푸는 과정을 한번 거쳐야 이제 실제 사용이 가능하듯이 기록을 하는 사람들은 압축해서 기록을 했지만 그걸 이해하는 사람, 읽는 사람들은 그것을 한번 푸는 과정을 거쳐야 그 내용들이 이제 무슨 내용을 담으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구절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하는 이 구절도 조금 풀어서 우리가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문장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글자는 배우다, 익히다, 기쁘다입니다. 배우고 익히면 기쁘다. 그것을 이제 수식어들을 넣어서 배우고 때로 시간 나는 대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배울학이라는 글자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 사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자활이라는 말이 맨 먼저 논어에 나옵니다만 그것은 이 내용을 누가 말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표기해 놓은 것이지 사실 내용은 아닙니다. 자활이라는 두 글자는 실제 내용은 하기 시습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논어의 제일 첫 번째 말은 배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인 이번에 강의의 주제인 이제 학이라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어로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도 이제 그런 이유인데요. 이제 이 배움이라는 게 뭐냐? 그러면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이제 배우는 거, 알아가는 거, 또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서 할 수 있게 되는 거, 뭐 이 정도로 다들 이 얘기를 합니다.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그보다는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 배울 학자를 설명을 할 때 배움이라는 것은 본받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본받다. 본받을 효자로 이제 저걸 설명을 했는데요. 이 본받다라는 게 뭐냐? 그러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. 이제 뭐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피겨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.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다른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같이 경기를 할 때 저같이 피겨에 문외한인 피겨 스케이팅을 한 번도 타본 적도 없는 사람조차도 봐도 다른 선수들보다 기량이 월등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대단하고 그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 선수여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정말 잘하는 선수다.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많은 감동을 주고 이제 환호를 받고 그랬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이제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그 기량을 의심할 수 없이 이제 잘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저는 한 번도 나도 김연아처럼 피겨스케이팅을 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김연아를 본받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요. 적어도 피겨스케이트와 관련해서는. 그런데 그 김연아 선수를 보는 사람들 중에 이제 소위 김연아 키즈라고 하는 어린 피겨스케이팅을 타는 선수들이 김연아 선수를 보면 어떻겠습니까? 김연아 선수는 그 자체로 자신들의 모델일 겁니다. 롤 모델. 그래서 그냥 감상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김연아 선수가 그 스케이팅을 타는 모습을 녹화 영상으로 수없이 반복해서 돌려보면서 점프를 할 때의 그 뭐 발의 모습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착지를 할 때 또 뭐 이렇게 회전을 할 때 뭐 각각의 것들 그리고 뭐 손놀림, 발놀림 하나하나까지 체크해 가면서 자기 머릿속에 이미지화해 놓고 그것을 다시 이제 링크에 나가서 그렇게 해보려고 이제 시도를 하면서 엉덩방아도 많이 찌고 뭐 이제 이런 과정을 밟겠죠. 그러니까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본을 그 사람을 즉 영어로 하면 모델이죠. 본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델로 그를 설정을 하고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처럼 되겠다고 하는 게 본받다죠. 그러니까
저는 왜 김연아 선수를 그 스케이팅을 본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냐 그러면 김연아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스케이트 기량이 제게는 없지만 그 기량이 제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. 즉 그것이 없어서 나한테 문제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는다고요. 그런데 피겨 스케이팅을 타는 어린 선수들은 김연아 선수가 가지고 있는 저 기량을 나도 갖고 싶은데 지금 나한테는 그게 없는 거죠. 없으니까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걸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저 본받다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전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과 결핍을 자각하는 거예요. 지금의 나의 상태가 내가 본받고자 하는 저 상태와 비교했을 때 저것이 내게 없다는 게 부족이고 결핍이라는 사실을 내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. 남이 나한테 막 주지를 시킬 일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자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. 그래야 이 부족을, 이 결핍을 해결하고 싶은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부족과 결핍의 대안이 저 김연아에게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김연아의 동영상을 그렇게 틀어보면서 그걸 자기 머릿속에 기억하고 링크에 나가서 그것을 이제 해보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부족과 결핍에 대한 자각이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싶다는 갈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. 이제 저런 것들이 있어야 본받다라는 행위가 나온다는 겁니다. 근데 그걸 배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배운다는 건 내가 모르는 걸 알아가고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그걸 내가 왜 배워야 되느냐, 내가 그걸 모르는 게 뭐가 문제냐에 대한 자기 자각이 선행해야 그래야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배움으로 연결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배움이란 변화와 성장을 위한 새로움과의 만남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. 내가 지금보다 지금의 이 부족하고 결핍된 상태를 해결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하고 성장을 하려는데 지금의 나의 상태로는 그것이 기대하기가 어려우니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, 내가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을 내가 만나야 아, 이렇게 하면 내가 변화할 수 있겠구나. 이렇게 하면 내가 성장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나는 것, 이게 이제 내가 모르는 걸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인데 거기에는 이 전제가 필요하다. 그래서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다. 이런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새로움과의 만남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 새로움이라고 하는 말, 만남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저 새로움이라는 것은 낯선 겁니다.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해본 적도 없는 거고 그게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거죠. 배우기 전에는.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 새로운 것은 나에게는 전혀 낯선 것이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질적인 거예요.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들이니까. 낯선 거고 이질적인 것입니다. 그리고 저 만남이라는 말도 이중성을 갖는데 우선 긍정적인 의미로는 내가 변화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저 만남이라는 건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. 만난 다음에 이제 뭔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저 만남이라는 건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준다 하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. 그런데 또 한편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저 만남이 곧 변화와 성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. 만났다고 바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. 제가 개인적으로 병이 좀 하나 있는데요. 그 병이 뭐냐면 제가 직접 사기도 하고 누가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 책이 좀 많아요. 그런데 그 책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그걸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해요. 병이에요, 아주. 그러니까 가끔 서점에 가서 뭐 이런 책이 나왔어? 혹은 인터넷 쇼핑을 이렇게 서핑을 하면서 이런 신간이 나왔네?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 주문을 합니다. 해놓고 안 읽습니다. 그걸 책을 만났는데
만남이 곧 변화와 성장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. 근데 절대로 아니다. 책 사놨다고 변화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책 한 번 읽었다고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요. 강의 한 번 들었다고 누구 한 번 만났다고 절대로 내가 변화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만난 그건 낯선 거거든요. 낯선 것이 내게 익숙해지려면 과정이 필요해요. 그냥 단박에 되는 일은 없으니까요. 그래서 필요한 게 익힘입니다. 그래서 배우고 때로 익히라 라고 했을 때 배우는 것만으로는 그 충족되지 않는다. 실질적인 변화와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. 그러니까 시간 나는 대로 그 배운 것을 익혀야 된다.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면 익힘이라는 건 뭐냐? 그러면 낯선 걸 낯설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생소한 걸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. 익힘이라는 글자는 한자로 익힐 숙자도 있고 익힐 습자도 있는데요. 익힐 숙자는 이제 보통 이제 물리적인 열 에너지 같은 걸 가해서 뭐 계란을 익힌다든가 뭐 음식들을 익히는 걸 말하는 것이죠. 그래서 뭐 반쯤 익으면 반숙, 아직 덜 익었으면 미숙, 또 완전히 익었으면 완숙, 뭐 이제 이렇게 성숙, 뭐 이제 이런 거 하죠. 이제 그런데 요 익힐 습자는 그런 이제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생활 방식이라든가 행동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내게 익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저게 습관할 때 저 습자를 쓰는 거고요. 또 그것이 이제 개인이 아니고 어떤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의 풍습, 습속, 뭐 이런 거, 관습 이럴 때 이제 저 습자가 이제 쓰이는 것이죠. 그런데 이 글자를 내 행동 방식이나 사고 양식 같은 것들을 이제 새롭게 내가 내 몸에 익히는 거라고 할 때 이 글자 구성이 깃 우자와 흰 백자가 결합이 된 형태로 이 글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 깃 우자는 새의 깃털, 즉 날개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백자는 하얗다라는 백자죠. 그래서 저 글자의 구성상 의미는 날개가 하얗다 이런 뜻입니다. 그런데 날개가 하얗다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 익힐 습자를 그 주석가들이 습자를 조삭비 이렇게 썼습니다. 이것은 조수비라고 읽지 않고 조삭비라고 읽습니다. 조삭비. 그러면 새가 요걸 삭이라고 읽으면 자주자주 이런 뜻입니다. 난다. 그러니까 이제 새의 잦은 날개짓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. 새의 잦은 날개짓과 날개가 하얗게 된다라는 말은 이렇게 겹쳐지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입니다. 날개를 아주 자주 빨리 저으면 날개가 하얗게 보여요. 그 윤곽이 그렇게 보입니다. 그런데 보통 새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. 보통 새들은 뭐 이렇게 슬슬 날아도 잘 날아갑니다. 그런데 저 행위는 언제 하느냐? 그러면 모든 새들이 이 새가 특정한 새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새라면 모든 새들이 이런 과정을 한번 겪는다 인 건데 그때가 언제냐면 날지 못했던 상태에서 나는 상태로 바뀔 때입니다. 즉 그러니까 어린 새가 날기 연습을 할 때예요. 어린 새가 날기 연습을 할 때는 저렇게 날개를 막 젓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건데 그게 이제 날지 못했던 상태에서 나는 상태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단계에 이게 필요하다 하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어린 새들이 여기 있습니다. 예, 이 어린 새가 이렇게 둥지에서 저렇게 이제 주둥이를 쳐들고 막 이제 엄마가 어디 가까이 지금 벌레를 물고 날아오는 중일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저 주둥이에다가 어미새가 와서 먹이를 나눠서 넣어주겠죠. 그걸 받아먹고 이 새들이 이렇게 컸습니다. 같은 새입니다. 이렇게 컸어요. 자,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 이 새들이 이제 어미새만큼 몸집이 커진 겁니다. 몸집이 저 정도 커지게 되면 얘들이 이제 이렇게 저 안에 있던 새들이 이 둥지 난간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. 왜 올라오냐? 그러면 저 둥지가 좁아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
이제 잘 때는 또 들어가서 다 잘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절대로 좁은 건 아닙니다. 좁아서 올라온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. 몸집이 이 정도 커지면 날개도 어미새만큼 이제 날개도 제법 커져 있는 상태예요. 근데 이 새는 날짐승입니다. 날짐승이니까 날아야 되는 거예요. 날지 못하면 새가 아니에요. 그 이름에 걸맞지가 않은 것이죠. 명실을 상부하지를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저 정도 되면 스스로 날아야 한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는 겁니다. 근데 나는 못 날아요, 아직. 몸집은 엄마 새만큼 커졌는데 아직 날지를 못해요. 그러니까 날아야 한다는 그 본능적인 그 갈망과 날지 못한다고 하는 현실적인 상태, 이것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. 이 얘들 안에는. 그래서 얘들이 날 수 있는 가장 이제 최전선으로 올라온 겁니다. 쟤들이. 그래서 이제 저기 앉아 있는 거죠. 즉 날지 못함에 대한 부족과 결핍을 자각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둥지라면 이 둥지 난간 저기에 지금 새들이 앉아 있는 건데 저기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둥지 안은 이 경계선 안쪽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자란 곳이고 지금도 거기에 있는 공간이에요. 그러니까 내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곳이에요. 저기가.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돌아가고 싶은 공간이죠. 그런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공간이에요. 근데 지금 이 부족과 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족과 결핍을 느끼는 입장에서 보면 날기 위해서는 저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 데예요. 저기로 들어갔다가는 나는 영영 못 날 테니까. 그런 공간이 이런 긍정적 의미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 저 둥지 안입니다. 둥지 바깥은 낯설고 위험한 곳이죠.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저 바깥으로는. 그래서 저기를 내가 가면 어떻게 될지를 내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냥 딱 봐도 위험한 그냥 떨어질 것 같은 이제 그런 공간이 둥지 바깥이죠.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가고 싶은 공간인데 그런데 나는 지금 날아야 한다는 이 이제 상황에서 보면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데가 저 둥지 바깥입니다. 지금 새들이 이 둥지 난간에 올라와 있는 것은 바로 저 둥지 안과 둥지 바깥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새도 저렇게 둥지 난간에 와서 걸터 앉아 있다가 바깥을 포기하고 안으로 도로 기어 들어가는 새는 없습니다. 다 날아요. 둥지 바깥으로 몸을 던집니다. 둥지 바깥으로 몸을 던지는데 당연히 첫 번째 저 새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훅 떨어지는 느낌이죠. 당연히. 그냥 비상이 아니라 추락을 느끼는 거라고요. 새가 추락을 한다는 걸 느꼈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 젓는 것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서 새는 날게 됩니다. 그것이 익힐 습자예요. 그러니까 익힐 습자는 단순히 익힌다는 문제가 아니고 내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건데 그러려면 내게 익숙했던 것들을 버려야 그리고 새로운 상태로 나를 온전히 집어 던져야 그래야 그 낯선 것이 내 것이 되어지지 그냥 둥지 안에서 날고 싶다 해서 날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어떤 새들은 여기서 진짜 떨어져서 죽는 새도 있을 수 있겠지요. 그런데 그거 각오하고 몸을 던져야지 그게 무서워서 몸을 던지지 않고는 절대로 난다고 하는 새로운 상태를 경험할 수 없을 거다. 얻을 수 없을 것이다. 이것이 익힐 습자의 뜻이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